시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는 우리 여의도에 저명하신 센터장님 세 분을 모시고 이제 같이 질의응답 토론을 하겠습니다. 저희 리서치 센터는 이제 사실 여의도에서 자본시장을 어떤 면에서 평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위치를 주식, 채권 등등 이제 적절한 밸류를 매기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이제 한편으로는 저희들한테 과제이기도 하고 숙제로 안고 있는 것은 만성적인 저평가, 한국 자본시장의 만성적인 저평가라는 그런 과제를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남북의 그런 지정학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 올드 이코노미 흔히 요즘 얘기하는 제조업 중심의 이제 저성장 구조로 간다라는 저평가 이슈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주주가치 환원이라는, 예를 들면 아까 뭐 이렇게 발표자들께서 쭉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신 것처럼 아주 낮은 배당, 글로벌 우리나라 정도의 그런 자본시장을 비교해 볼 때는 아주 낮은 배당률, 또 이 자사주 매입 등등 자본 환원율은 아주, 주주들에 대한 환원율은 아주 좀 낮은 편이다. 이런 것들이 만성적인 저평가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도 이제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저희 이제 가장 큰 리서치 센터 또 가장 큰 회사를 이끌고 있는 우리 미래세대우의 구용호 리서치 센터장님부터 오늘 이야기 들으신 내용에 대한 소견과 질문, 네 분에 대한 질문을 좀 같이 해주십시오. 네, 그 미래세대우 리서치 센터장 구용욱입니다. 그 가운데부터 시키는 줄 알고 여기 앉았었는데, 그 제가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좀 느꼈던 거 좀 이야기 드리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이제 그 궁금한 거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이게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이게 도입이 될 때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그다음에 주주 가치를 어떻게 올릴 거냐, 뭐 그동안에 너무 주주 가치에 신경을 기업들이 안 썼다, 뭐 이런 이제 차원에서 시작됐던 논의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관련된 모든 이제 욕구들이 이제 분출되면서 상당히 그 테마 자체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구체성보다는 뭐 당위성 내지는 뭐 윤리적인 차원까지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됐고, 약간 이제 강의 중간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생각하는 이제 아니면 느낀 부분은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더 잘 되고 방향을 좀 구체적으로 잡아서 잘 이루어지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최종 단계 어떤 윤리적인 목표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좀 먼저 설정이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로 가기 전에 어떤 중간적인 타겟이 좀 구체성을 갖고서 타겟팅이 돼서, 만약에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큰 펀드고 가장 영향력이 큰 국민연금이 이제 만약에 그 목표를 세운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어떤 구체성 있는 부분들이 우리는 이런 거에 더 포커스를 두고 1차적으로 달성을 해보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뭐 언론의 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어떤 주제화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아까 한국과 미국의 기업 경영의 차이 내지는 시장의 어떤 차이 같은 부분에서도 조금 한국적인 부분들을 더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떤 목표가 좀 분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너무 큰 목표이기 때문에 약간 그 구체성 있는 목표가 설정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리서치 센터 리서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재무적인 부분을 갖고서 많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숫자로 많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불분명한 이야기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비재무적인 요인들을 이제 분석에 넣는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떤 구체성 있는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뭐 지수화한다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좀 없기 때문에 그걸 좀 하는데 한계가 좀 있다 사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점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기업 가치가 뭐 거기에 좀 녹아져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좀 궁금했던 건 이제 저도 이게 스튜디 코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접근하는 거는 배당을 얼마 할 거냐, 뭐 주주 가치를 위해서 자사주를 얼마나 살 거냐, 뭐 이런 이제 논의가 됐고 이제 미국도 이제 그런 비중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최근에 제가 외신에서 이제 본 건데 그 배당을 많이 하느냐 하고 자사주 매입을 더 많이 해야 되냐, 어느 게 더 그 수혜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자사주 매입을 이제 최근에 미국 기업도 이익이 많이 나니까 그걸 갖고서 많이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최종 성과의 어떤 성과 배분의 격차가 직원 간의 격차가 그 경영진 쪽에 더 많은 베니핏이 가더라. 뭐 이런 거니까 이제 그 연봉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가치가 올라간 거에 스톡옵션의 가치가 더 올라가고 뭐 이런 이제 그 논의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소득 불균형 차원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배당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주한테 똑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스튜디코를 강화하는데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 배당을 높이는 거를 선호해야 되는 건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데가 더 유리한 건지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들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분석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세금 요즘 어느 분한테 질문하는 건지를 좀 그러니까 저도 네 분 다 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아까 달툰께서 하신 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배당 그 이제 세제 관련된 부분은 이제 그 한국에서는 이게 그 정부하고 이야기할 때는 가장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다른 여러 공청회 가보면 세금 이야기만 나오면은 다들 발을 빼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면 이제 배당 세제를 개선을 하게 됐을 때 뭐 그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이제 플러스가 되고 정부 입장에서도 손해가 안 나는 부분이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가치 분석이 돼야 이제 그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거래세하고 그 양도세 이야기도 그 거래세 줄지만 양도세가 늘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것들로 설득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 크게 그 사전에 준비를 많이는 못했지만은 뭐 크게는 이제 제 생각하고 네, 강의를 들으면서 좀 몇 가지 궁금한 거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대답은 지금 안 듣고요. 이제 끝나서 이 세 분하고 또 플로우 혹시 질문 있으시면까지 받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질문은 이제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 중에서 어느 게 더 좀 효과적으로 주주 가치를 올릴 수 있느냐 그런 질문 좀 해주셨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 두 분 센터장님 말하는 중간에라도 혹시 플로우에서 질문이 계시면은 이야기해 주시면은 우리 저 소연설 부장님이나 뭐 어느 분이든 저 말씀 주시면은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뭐 우리 저기 구 센터장님 감사하고요. 우리 여의도의 가장 석학으로 저 SK증권의 최석원 센터장님 저 이야기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SK증권 리서치센터장 최석원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참 잘 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가 되면 먼저 자료를 좀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자료를 안 보내주시고 바로 여기서 제목만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만 알려주시고 그것도 조그만 글씨로 알려주시고 갑자기 생으로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말을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다 있으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물론 평소 때 저희들이 다 생각도 일부는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오늘 좀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다고 생각이 들고 머리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나라가 디스카운트 돼 있다고 하죠. 근데 뭐 처음에 발제해 주신 분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로 뭐 다른 부분들을 제외하고 기업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ROE가 낮고 당연히 ROE가 낮으니까 밸류가 낮겠죠. 왜 ROE가 낮은지는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ROE 높여라고 얘기를 하면 ROE가 높아질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ROE가 낮다는 점, 또 배당 잘 안 하고 자사주도 안 산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궁금한 점이기도 한데 거기에 대한 답들은 지금 사실 아주 구체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 기업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이 소액주주들조차도 이 소액주주의 반대가 뭘까요? 대주주인가요? 대주주들이 안 하니까 소액주주라도 나서서 그런 걸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본적인 전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해주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려 있다고 봅니다. 이제 박 교수님께서는 조금 이렇게 완곡하게 완곡하지 않았나요? 좀 직접적으로 과연 집사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적이 있느냐? 집사라고 나는 우기는데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드는 데들이 집사로서의 의무를 부여받은 적이 있느냐? 그냥 단순 대리인으로서 수익률을 높여달라고 그랬지. 누가 뭐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집사를 자처해서 하신다는데 뭐 크게 불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돈을 낸 사람들이 과연 그거에 대해서 다 찬성을 했느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모호한 상황 하에서 지금 얘기들이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아까는 그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더더욱이나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그건 역시 약간 완곡하게 국민연금의 독립성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연금사회주의의 얘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결국은 정부가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그 지적인 또는 경험적인 그런 것들을 모두 갖고 있을 거냐 그런 데 대해서도 우리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이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조금 전체 분위기가 균형 잡힌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제 세 개의 강의를 들으면서는 이게 역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그 기본적인 스타일을 아주 잘 보여주는구나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거는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ROE가 낮다면 왜 그런 거고 배당을 안 한다면 왜 그런 거고 또 자사주를 안 산다면 왜 그런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더 직접적인 고민들을 해서 특히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우리 많이 해주신 교수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다 또는 뭐 ROE가 낮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한 얘기들이 좀 궁금해서 그건 저는 저희 박 교수님께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됐는지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왜 배당을 별로 안 하고 왜 자사주 매입도 안 하고 또 ROE는 왜 낮고 그런 게 조금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궁금한 점이기도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이 김홍석
이 본부장님께는 이게 사실 연금 사회주의도 그렇고 스튜어십 코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느꼈던 바는 뭐냐면 이 아까 그 대리인과 이 스튜어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보통 월스트리트 룰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마음에 안 들면 팔면 되잖아요. 예, 그죠? 마음에 안 들면 특히 뭐 연금 같은 데들이 얘기가 좀 되죠. 그래서 이제 연금 사회주의가 될 거냐 아니면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의 양이라는 게 이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대형 기업들에 대해서는 소액주익을 보유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들면 파는 것이 대리인으로서 더 나은 선택인 거지 오히려 정열을 다해서 기업을 설득하고 가르치는 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석원 센터장님 감사하고요. 뭐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아까 박 교수님한테는 이제 현실적인 한국 기업들에 대한 고민 속에서 이제 왜 ROE가 낮고 왜 배당률이 낮은지 뭐 그런 조금 같이 좀 고민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질문 겸해서 말씀드린 것 같고, 네. 김옥수 본부장님 또 말씀드린 것 같고, 제가 먼저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경제 프로 안 한 지가 종편질 끊고 방송질 끊은 지가 벌써 한 6년 돼서 데일리로 마켓을 볼 기회가 사실 없어요. 이걸 전제하고 그제 원래 재무하는 사람이 아닌데 다만 이거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캐피탈 마켓보다 폴리티컬 파워가 더 무섭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정부 정책이 정치적인 프레셔가 기업 가치였던 적은 없어요. YS 때는 투자, 그것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럼 배당 못 하잖아요. DJ 때 일부 빼고는 다 투자 확대하고 심지어 요즘은 고용 확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캐피탈 마켓이 애지간히 프레셔를 하지 않고서는 아마 디비덴드를 더하는 건 오히려 심지어 언론에서도 배당 잔치에서 무슨 누구 회장 몇 천억 가져갔다가 미다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거기다 또 책을 찾아보면 뭐 디비덴드하고 뭐 유보는 뭐 기업 가치에 영향이 있네 없네 뭐 이런 것까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제가 생각해 본 답은 이거예요. 훨씬 더 투자나 고용에 대한 프레셔가 코퍼레이트 밸류와 디비덴드에 대한 프레셔보다 세기 때문에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심지어 국민정서법에서도 배당 나눠가는 것보다는 사회에 돌려주고 투자하기를 바라는 국민정서법도 작동을 하고 있어서라고 생각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ISP 된다고 그럴 때 그 다음날 왜 14조 원 빠졌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다른 게, 이 한경비스의 컬럼 썼던 거네요. 미국 야구는 가르치질 않잖아요. 잘하는 놈이 살아남는 건데 우린 고교야구 팀이 50개밖에 없어가지고 있는 선수를 폼 가르치고 포지션 바꿔가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기업에 대한 시각에 아니면 팔아치우고 망할 회사 망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재활용해서 살려 쓰고 하는 게 또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아닌가. 이게 제 답입니다. 좋은 식견 감사합니다. 바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편하게. 저는 이제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뭐 한국에서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해서 정치적인 맥락으로 많이 보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제 정치적인 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ROE가 왜 낮냐를 그냥 산수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분자는 워낙 뭐 소득이니까 너무 쉬운 거고요. 이제 분모가 그러면 이제 자산을 결국에 자산이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현재 기업의 자산이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당히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타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순현금이 많은 기업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부동산 내지는 활용도가 조금 높지 않은, 그러니까 핵심 사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보유되어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추정이 되는 것들은 회사가 투자를 집행을 할 때 이제 뭐 말씀하셨던 정부나 이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서 회사가 투자를 집행하는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면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이제 IRR 그 내부 수익률 측정에 대한 이런 접근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제시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런 게 산출이 됐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거에 속 시원한 답변을 좀 많이 못 받았던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주관적인 부분이다만 그런 자산이 좀 많이 묶여 있는 그리고 이건 많이 지적됐던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도 좀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답을 내리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들으시면서 이렇게 현명하게 정리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뭐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은 우리 고용욱 센터장님은 우리가 좀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생각할 때 조금 더 구체성을 갖고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까 해주셨고 아까 배당과 자사주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얘기 나온 김에 맞아 그냥 말씀 주시죠. 예. 네, 이것도 그냥 뭐 산술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자사주 매입이 우선은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유는 뭐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결국에 동일한 제가 뭐 1억이면 동일한 1억을 써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창출할 거냐인데 우선은 이제 자사주 매입은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일단 세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유리한 거고요. 두 번째는 회사가 만약에 지금처럼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1억을 주고 2억짜리를 사는 거지 않습니까? 50% 디스카운트에 있다면 그럼 내가 제일 잘 아는 회사를 내가 성장성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자산 구성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배당이랑 또 비교를 해보면 그 똑같은 1억을 주면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그거 갖고 그러면 재투자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소비해서 그만큼의 가치를 만들어내든지. 그래서 아주 쉽게 그냥 산술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은 자사주 매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특히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한 2, 30년 해와서 지금은 고평가되어 있는데도 지금 전문 경영인들의 자기들의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해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버핏도 얘기하는 것이 지금 하지 말아야 할 때 너무 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인 거고요. 우리나라는 너무 명백하게 싼데 안 하고 있는 게 반대로 반대인 상황인 겁니다.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네. 보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아까 우리 저 본부장님도 김 본부장님도 대답 주시죠. 예. 저도 뭐 업계에 오래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제 도입이 됐죠. 저희가 뭐 스튜어드십을 이 코드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막 강력하게 주장한 그런 회사는 아니었는데 사실은 뭐 저희가 원래 이 자산운용 업계가 처음부터 뭐 미니멈 최소한의 어떤 우리가 그 수탁자의 의무를 잘 했다고 만약에 그 뭐 학계나 뭐 정부 쪽에서 이렇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굳이 뭐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걸 굳이 뭐 도입을 해갖고 피곤하게 막 우리가 이런 걸 다 또 엑스트라 워크를 해서 또 공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또 좋은 생각들 하는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반성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그 동안에 우리가 정말 뭐 확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좋다고 뭐 박 교수님 얘기하셨지만은 확신이 있어도 뭐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여전히 후진적이고 그래서 코퍼레이트 밸류가 실질적으로 이제 적정 가치를 한참 하회하는 수준의 이제 디스카운트가 되는 요인이 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도 문매를 맞은 것 같아요. 업계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니네 이 최소한 미니멈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거꾸로 정부 주도로 이제 이게 또 도입이 된 것이 저희 현업에서 이제 일을 하는 종사자로서는 그 부분은 이제 좀 안타까운 그런 측면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 주신 이제 기업을 그러면은 저희가 스튜디오 코드는 일단 도입을 했으니까 저희는 이제 또 거기에 충실하게 이제 법과 제도가 이제 요구하는 것들을 저희 이제 부응을 해서 또 해야 될 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를 하는 입장에서 또 말씀드리면 과거에 이제 저희가 그 정말 좀 기업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는 어떤 액티비스트의 어떤 전략을 저희가 해보기도 했지만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기업을 그러면 우리의 잣대 우리는 옳고 당신네들은 틀렸어라는 기본 그 전제잖아요. 우리는 옳고 당신네들이 하는 것이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해. 그리고 안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퍼니시 이렇게 그 혼내줄 거야라는 이런 접근 방법을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가라고 들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회사가 특히 대주주나 그런 코퍼레이트 컬처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환경들은 녹록하지는 않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효과는 거의 없고 저희가 그 싸워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얻어야지만 이제 우리가 성과를 냈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우리가 얻어낸 측면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이 굉장히 너무 높았다. 너무 현실을 알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는 거는 생각을 하는 거는 메리츠에 와가지고는 그 여러 가지 과거의 이제 흑역사, 뭐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런 실패의 교훈들, 뭐 이런 것들을 다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기업을 가르치려고 들으면은 절대로 성공하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해를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기업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일치되는 기업이라면 우리가 계속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만은 만약에 기업의 생각하는 바와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일치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그런 일치되는 기업들을 찾는데 좀 더 노력을 하면은 될 뿐이지 굳이 기업의 팔망아지를 뒤틀어 가지고 뭐 이렇게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쉽게 되지를 않는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그러면 수익률이 올라가느냐 우리가 그런 걸 하면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주가도 올라가지도 않고 뭐 그런 걸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뭐 따져보면 현실적으로는 확실히 조금 기업하고의 프렌들리한 어프로치를 하고 기업과의 어떤 공통 분모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회사를 장기 투자하면은 그걸로 우리 투자자들의 어떤 수익자들을 수익률을 올려주는 데는 그게 그나마 최선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의도한 바는 아닌데 이렇게 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뭔가 가운데로 이렇게 수렴한 듯한 그러니 예. 그만큼 투자할 회사가 없지 않을까요? 그것이 이제 또 현실적인 그 한계인데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을 만약에 이제 정말 이상적으로 뭐 정말 베스트 스코어링으로 만약 스코어링을 각 부문별로 해갖고 뭐 90점 이상의 회사들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투자 회사들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안 돼서 이거는 뭐 그러면은 뭐 그 포트폴리오를 10개로 구성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봉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결국은 그런 것 저희가 그 기업의 결국은 재무적인 성과 그것이 가장 우선시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매출이 굉장히 뭐 큰 폭으로 늘어나고 영업이 늘어나고 순이익도 굉장히 이게 장기적으로 성과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투자 메리트가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할 적에 그런 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리스크만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감내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문제는 이 회사가 밸류에이션이 디스카운트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이런 것들이 잘 되는 회사였더라면 프라이스 투 어닝 우리가 예를 들어서 P 레이시오가 선진국처럼 한 20배 정도는 받을 수 있는 회사인데 왜 10배 밖에는 받지 못할까?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것만 바꿔주면 지금의 수준보다도 그냥 심플리 100% 업사이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놓치는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렇더라도 그 상황에서 이제 회사가 기업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계속 증가를 하면은 뭐
저희가 투자한 단가도 낮으니까 싸게 샀으니까 그만큼 또 거기에서 뭐 또 30% 이익을 저희가 숫자 수익률을 내는 걸로 저희는 만족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그 삼성전자가 되게 그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좋은 지배 구조 그다음에 뭐 좋은 프랙티스 주주 환원을 뭐 지금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계속 좋은 그런 것들을 하면은 뭐 만약에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이 아니고 만약에 미국의 회사고 그다음에 대주주가 뭐 미국에 뭐 연기금 들이고 막 만약에 그렇게 정말 그런 상황에 따르면 지금 시가총액이 과연 300조일까? 저는 한 1000조 근처는 가지 않았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뭐 앞으로의 좋은 측면을 보면 앞으로 거의 역사 짰잖아요.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역사도 짰고 코퍼레이트 히스토리도 짧고 그러니까 앞으로 50년, 100년 이렇게 좀 장기적인 시각을 보면은 한국의 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 얼마나 업사이드가 위로 뚫려 있는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긍정적으로 또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도 정치적인 영향을 너무 타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주신 것 같고 사실 메르시 자산운용의 그런 아까 상황을 보니까 그 주주총회에서 반대한 비율이 오히려 최근 들어서 감소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좀 바람처럼 스튜어드십에 대해서 최근에 얘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경각심을 좀 갖게 하는 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 말씀 좀 듣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교보증권의 김영렬 리서치 센터장입니다. 뭐 이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된 이 환경에 대해서는 앞서 두 분 센터장님께서 다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부연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여러 그 강사 네 분 강사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 좋은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저는 그 안상희 본부장님과 박찬희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이상적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이상적 지배 구조 부분에서 이 주요 주주 흔히 말하면 이제 우리 국내 재벌 총수가 경영을 하게 되는 이런 환경이 우리 코리아 우리 경제나 자본시장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불러일으키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있고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어떤 주주권 행사라든지 주주 이익 환원 등에 대한 고민 등이 앞으로 그런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그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강조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런 기업 총수 중심의 어떤 경영의 순기능도 우리가 한번 고민할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점을 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재벌 총수의 자산 그 어떤 승계 과정에서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주 활용되는 측면들도 좀 있어 보이는데 현재 뭐 과거에 민영화되었던 공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포스코라든지 KT엔진이라든지 KT 같은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 소액 주주에 대한 주주 분산율이 이미 50%가 이제 훌쩍 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 이 기업들의 공통점 등을 보게 되면 배당도 크게 늘렸고 뭐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제 존속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과연 이들의 기업 가치가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물론 이제 그 해당되는 산업에 대한 특성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측면들도 있지만 주인 없는 기업들이 또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성장통에 대한 부분 등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런 문제를 떠안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앞서 교수님께서도 한번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중공기업들에 해당되다 보니까 정치권의 영향력이 커지다라는 점, 아니면 낙하산 인사나 그래서 어떤 지속 가능한 여러 가지 성장 프로젝트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들, 이것이 과연 이런 이상적 지배 구조를 구축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점과 그 어떤 성장통을 겪게 될까라는 것들이 궁금하고요. 또 만약에 그런 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 등이 있다라면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해외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먼저 하시죠. 예, 일단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가져가오는 이제 가장 이상적인 한국형 뭐 지배구조 이렇게 하자 풀자 그러면 저도 뭔가 답을 갖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기업체가 있으면 그 기업의 지배주주, 소위 얘기하는 총수겠죠. 그 이런 오너십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지배력하고 일반 그 이외의 주주들, 일반 주주들의 주주권이 너무 월등하게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좀 균형을 맞춰가는, 이게 기업 가치든 주주 가치든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컨셉만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한국이라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제 대기업 집단이라는 걸로 형성돼 있고 또 그만큼 또 성장해 왔고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 근데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그 구체적인 제도들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의 사회이사, 지금의 감사위원회는 IMF 때 금융위기 때 갖다 빌려온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 몇백 년의 기업 지배 역사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건데 저희는 그냥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안 되는 기간 내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한국 그 대기업 집단 중심으로 이룩해놓은 성과에 대해서 이걸 다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데 그 토대 내에서 그렇다고 지배주주 중심, 오너 중심으로 갈 거냐? 지금 해온 대로 그 아무도 손 대지 말고 그냥 냅둬라라는 그게 과연 기업 가치에 득인지 여부는 조금 퀘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밸런스 지배력과 지배권과 일반 주주의 그 주주권이 일정 부분 좀 밸런싱을 맞춰가는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시도는 필요한데 단적으로 이제 그 질문해 주신 것처럼 구체적인 어떤 뭐 제도관이 이렇게 이제 질을 주신 건데 제가 생각했던 것 중 하나는 이런 겁니다. 잠깐 이제 그 PT 자리에 나왔던 거긴 합니다만 그 오너 중심의 경영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미 정착이 되어 있고 오너 저희 26대 대기업 집단의 자기 그 내부 지분율이 한 45% 50%거든요. 한국 기업은 절대로 M&A 일어날 수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코스닥 기업은 몰라도 그래서 그렇게 M&A 이룰 수 없는 구조라고 그러면 지배 구조라고 그러면 그런 경영진의 그 이외의 주주들에 대한 주주권은 그 약간 뭐 법률로 막 그 규제하는 이런 게 아니라 좀 내부적으로 기업 내부적으로 내부 통제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한데 그거의 그 첫 단추는 이사회에 대한 기능 강화거든요. 이사회에 대한 기능 강화는 자산 이전 기업들은 대부분 과반수 이상이 사회이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사회이사에 대한 전문성, 독립성 강화가 첫 출발이지 않겠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독립적 사회이사라고 해서 기업이 독립 사회이사를 그 무조건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 그러면 이제 그 책임을 묻냐면 그분이 이사회에서 뭔가 결정을 M&A 결정을 했어요. 찬성을 했어요. 근데 그게 법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을 가서 소송을 지면 그 이사가 다 책임을 묻습니다. 그 사회이사가. 그러니까 뽑는 거는 기업이 우선은 뽑지만 책임은 나중에 가서 지기 때문에 되게 그러니까 그런 독립적인 사회이사를 기업은 꼭 한 명 이상 두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만일에 굳이 현재 그 오너십 중심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한다라 그러면 이사회 기능의 어떤 순기능, 이사회 기능의 기능 강화 측면에서 보면 사회이사에 대한 그런 독립 사회이사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한번 이제 뭐 교수님 학교에서 많이 좀 연구를 좀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생각 잠깐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회이사 하는 안건 반대가 성과가 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거는 다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이사 저는 좀 해본 편인데 그 아무리 헛개비 사회이사도 부담 되게 가요. 이게 전재산 날라가거든요. 이게 그게 아무튼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고 아까 질문에 답을 해보면 이게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제 이 분야의 테두라고 하는 마이클 젠슨이 옛날에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토론했던 게 2시간 그 얘기를 좀 옮겨보면 세상의 경제를 우리가 자꾸 자기 보는 쪽 얘기만 하는데 미국의 기업은 크게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돈이니 내 맘대로 하는 앙트르프로녀가 있고요. 캐피탈 마켓이 리드해서 경영자 바꿔치는 회사가 있고, 경영자가 분산된 투자자들을 데리고 자기가 왕 먹는 죄결치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가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공통된 것은 내 돈 갖고 내 맘대로 하는 거는 범법행위만 안 하면 되는데, 남이 돈을 썼으니까 돈 낸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에서 이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가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라는 거는 이해관계자, 특히 투자자의 이익 보호 장치인 거지 좋은 회사를 만드는 모든 제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는 굉장히 디펜시브한 제도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최대한 주주, 그다음에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자기 몫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비적인 제도지, 거버넌스 시스템을 막 해가지고 좋은 회사를 만든다? 그거 안 돼요. 그건 아닌, 우리가 지금 자꾸 지배구조 하시는 선생님들이 자기 가진 칼이 지배구조밖에 없으니까 이거 갖고 다 하려고 드는 건데, 그거는 저 회칼 갖고 수술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는 남이 돈을 썼으면 거기에 책임지고 그 말을 들어라까지 해서 이익 보호하는 제도고, 우리가 더 얘기하는 이제 좋은 회사가 되고 해먹지 않는 회사가 되고 이런 거는 사실은 프로덕트 마켓이 있고 캐피탈 마켓이 있고 소셜 시스템이 있고 이게 다양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회사 엉망진창으로 하면 물건 안 팔리면 망하는 거고요. 여기 아픈 부분이 캐피탈 마켓 프레셔가 작동한다는 게 싫으면 투매할 수가 있고 또는 적극적으로 경영권을 바꿔칠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여기서 경영권을 호스타일 테이크오버나 예를 들어 마켓 포 코퍼레이트 컨트롤이 작동을 하면 월스트리트 애들이 와서 다 먹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 노조와 그 재벌의 이익이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니치가 생겨 있는. 그래서 캐피탈 마켓이 작동하기 한참 작동하다 보면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까지는 작동을 해요. 근데 경영권 가기 시작하면 그 외국 애들이 사면 어떡할래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게 지금 장치가 어긋난 블럭이 하나 있어서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관건일 텐데, 그러면 이게 또 글로벌리 가는 세상엔 어떠냐. 사실은 재벌이 끝물인 게요. 그 대한민국에 정말 옛날처럼 사업을 제대로 해서 키우겠다는 재벌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물려받은 거 지키는 게 목표이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회사에 대한 캐피탈 마켓의 프레셔는 사실은 경영진 교체도 있지만 투자 안 하는 거예요. 키울 생각이 없는데 투자를 왜 합니까, 거기다가. 그건 뭐랑 똑같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들이 요도기미하고 오사카정 지키다가 죽었잖아요. 그런 데는 투자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치나 위상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판에서 국내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를 가지고 뭐 한다는 거는 정말 작은 칼 가지고 다 하겠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주인 없는 회사의 이슈는, 그것은 사실 주인 없는 회사의 속사정을 보면은 정확히 좋은 건 다 해요. 좋은 건 책에 나오는 건 다 하고 시키는 건 다 해야 됩니다.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버넌스 뭐 이런 동네 얘기가 아니라 그 기업 활동에 정치가 얼마나 끼어들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거는 일종의 사회적인 관행이고 놈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아무리 해야 답이 없는 것 같고, 다만 그 정치적인 영향이 작동하는 현실이 있다면 그때는 함부로 주인이 있는 회사마저 없게 억지로 만드는 거는 좀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50분까지 원래 계획을 했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만, 이제 뭐 저희 식구들 여의도 센터장님들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 발표자분 네 분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냥 감히 제가 이제 부탁 올리면은, 오늘 말씀 주옥 같은 말씀들을 다 해주셨는데 어쨌든 한국에 맞는, 우리 시장에 맞는, 우리 경제에 맞는 적절한 주주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스튜어드십 관련해서는 한 가지 정도는 좀 얘기하고 싶다. 마무리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1, 2분씩만 우리 저 순서대로 좀 임 매니저님부터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거에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도 그 오너가 경영하는 회사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서구권에서도 레코드를 보면
그냥 분산된 주주보다는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더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선호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당연히 이제 아무리 봐도 이거는 좀 확실하게 부족한 점이 있다라거나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오너라고 할지라도 좀 견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방향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그 오너 내지는 경영을 하는 분들의 이해관계가 결국에는 이제 소수주주랑 일치가 돼야 되는 게 결국 제일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문 경영이어도 장기적으로 어떤 재임 기간이 주어지고 그리고 상당 부분의 보수와 리스크가 주식으로 연동되는 경우에는 또 저희가 다르게 되는 경우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 공기업들은 사실은 주식에 뭐 한다고 하지만 그게 뭐 보상의 아주 일부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도가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오너 입장에서는 그 외부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재산을 증식을 시키지 않는 거를 막아서 이제 주식에 주주 가치에 포커스를 두게 하는 방법이고요. 오너십이 약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 경영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오너처럼 좀 생각할 수 있게끔 본인의 보상과 기관과 이거를 맞춰주느냐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뭐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장기적으로 성과는 확실히 그 주주가 없는 회사, 그러니까 주주가 있지만 굉장히 소수 주주로 분산돼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그 에이전시 코스트가 굉장히 높은 기업보다는 그 오너가 확실하게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장기 성과가 확실히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더 선호를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오너 경영이 이제 잘 될 때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보통 이게 2세, 3세로 이제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트레이닝, 그 다음에 어떤 그 기업의 가치를 이제 계속 향상시켜야 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이 이제 다 잘 전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경영권이 급하게 이제 주어졌을 경우에 굉장히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코퍼레이트 컬처가 형성돼 있으면은 그것이 굉장히 좀 위험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오너 경영이 하는 거는 좋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전문 경영인들이 오너를 잘 서포트하고 오너가 그릇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전체 주주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코퍼레이트 컬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서 일반 주주들이 신경이 어느 정도는 그 쓰일 수 있을 정도로까지 캐피탈 마켓이 좀 작동이 돼야지 그런 아웃사이드 캐피탈 마켓의 프레셔가 너무 없어도 오너가 전횡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오너가 이제 자기가 아들 혹은 딸에게 이제 경영권을 줄 때도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경쟁이라는 거를 거쳐야지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오너가 자기가 봤을 때도 한심한데 그냥 그 경영권을 이렇게 그냥 해서 엉뚱한 그런 무리를 일으키거나 이제 엉뚱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런 좀 오너 경영과 어떻게 보면은 서구사의 어떤 캐피탈 마켓에 의한 자본주의의 어떤 자본시장의 어떤 그런 경영이 약간 좀 서로 잘 조화가 되는 시스템이 한국에서는 그나마 가장 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 지금 오늘의 그 주제처럼 스테투스 코드 확산과 자본시장을 했을 때 만약에 이 코드가 도입이 지금 진행이 중단되거나 없어진다고 가정하면 모를까 될 것 같거든요. 일정 부분은 돼가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상장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뭐 굳이 회피하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활용해서 이용하는 게 더 낫지 그거를 나 싫다고 그래서 자꾸 피해 가는 거는 결국은 가긴 갈 텐데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활용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런 코드 도입이 결국은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 주주가 들게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좀 접근했으면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잠깐 이제 얘기 나왔던 것처럼 결국 오너 기업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는데 뭐 성훈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개인 생각은 그 오너 중심의 기업이 가장 퍼포먼스 좋았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있어 왔었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폐해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청소일가의 사익 편취, 터너링 또는 부당 그 후계 상소를 위한 그 부당 지원, 파핑 같은 이런 것들을 사실 조금 이제 그 문제 의식을 그 전에는 당연시됐던 것들, 그 터너링이나 이런 뭐 부당적 이런 것들이 당연시했던 것들 좀 조금 문제 의식을 좀 갖고 기업들도 접근을 하면 이런 코드 도입에 따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막 그 옥죄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이런 거를 몇십 년 전에 도입한 국가들이 많잖아요, 서구에. 이런 걸 좀 더 사례 분석하셔서 좀 더 득이 되는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오히려 대응하는 게 낫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수님 말씀 주십시오. 예. 그 세상에 손톱깎이 쓸 때가 있고 면도칼 쓸 때가 다른데 세상의 모든 제도라는 게 다 쓸 곳이 있는 것이니까 무작정 오해나 또 무작정 과시는 금물인 것 같고요. 다만 경제나 기업의 얘기를 할 때 민심과 언론과 정치가 만나서 벌어지는 정치적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는 그냥 눈 감고 더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치적 과정이 배경이 될 수 있는지를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